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17강에서는 용승 현상하고 그다음에 엔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南방진동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긴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18강에서는요. 지구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의 요인이라고 하면요. 자연적 요인하고 인위적 요인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자연적 요인은 지구의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나누게 되고요. 지구 외적인 요인은 일단은 저희가 교과서나 여러 가지 책에서 네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본 수업에서 네 가지 정도의 지구 외적 요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인이 나왔어요.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하면 바로 세차 운동이라는 거죠. 이 세차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회전하는 천체나 물체의 회전축 자체가 도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세차 운동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아래쪽의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잘 보이죠? 지금 오른쪽에, 아래쪽 중에서 오른쪽에 이게 팽이가 회전하는 거고요. 왼쪽에 지금 지구가 회전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팽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 팽이를 돌려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충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면요. 회전축을 기준으로, 여기 회전축을 기준으로 어떤 물체가 이렇게 팽이가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축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팽이가 회전하는 속력이 느려지면요. 이 회전축 자체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전하면서. 이거를 우리는 세차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팽이처럼 지구의 자전축도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팽이처럼 아주 단순하게 금방금방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약 26,000년 주기로 움직이고 있다, 회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도는데 26,000년이니까 반 바퀴를 돌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회전축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게 13,000년. 그래서 13,000년 간격으로 어떤 기후가 크게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차 운동에 의해서 지구 기후가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여기 질문이 하나 나와 있죠. 지구와 팽이의 회전축 움직임의 방향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지구도 그렇고 이 팽이도 그렇고 어떻게 회전하고 있나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반시계 방향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재미있는 건 뭐냐? 세차 운동의 방향의 반대란 말이에요. 여기 프리세션이라고 적혀있는 세차 운동이고요. 팽이는 어떻게 움직여요? 자, 팽이는 반시계 방향으로 세차 운동을 하고요. 지구는 시계 방향으로 세차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을 돕기 위해서 나오는 거다. 적어도 결과는 혹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결과? 지구의 세차 운동은 시계 방향이라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팽이는 어, 중력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 회전력이 회전축을 쓰러뜨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반면에 지구는 태양인의 달의 인력을 받죠. 그래서 그 인력의 크기가 태양과 가까운 부분과 먼 쪽에서 작용하는 인력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가 자전축을 똑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힘의 차이 때문에, 방향의 차이 때문에 지구는 시계 방향이고요. 팽이는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구는 결국 결론이 뭐다? 지구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자전의 실제 방향은 반시계 방향인데 세차 운동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라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세차 운동을 가지고 기후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위에 그림이고 아래 그림이 있는데요. 위에 그림이 바로 현재 그림이고요. 아래 그림이 반대로 갔던 13,000년 후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차 운동에 의한 어떤 기후 변화를 알아볼 때 이 그림을 먼저 보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죠. 자, 기본적으로 계절은 왜 생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해왔다면 또 이쪽으로 관심이 있었다면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여름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깝고 겨울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머니까 그렇지라고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 영향은 거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궤도가 거의 지금 원에 가까워요. 20률이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으로부터 먼 지점과
가까운 지점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처럼 간주할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영향보다는요,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이 결국에는 우리가 계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요, 보세요. 근일점에서 계절이 뭐예요? 겨울입니다. 그리고 원일점에서 계절이 여름이에요. 이게 현재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13,00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되겠죠. 위치가 그대로의 자전축 방향만 기울어지니까. 그래서 13,000년 후에는 원일점에서 겨울이고요.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13,000년 후에는 여름을 볼까요? 원래는 원일점에 있었는데 13,000년 후에 근일점으로 가니까 그 차이가 작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던 여름의 기온은 더 올라가게 돼 있겠죠. 반면에 겨울은요, 근일점이었는데 원일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거리가 멀어졌죠? 그러니까 겨울의 기온이 더 내려가는 거죠. 여름이 따뜻해지고 겨울이 추워지면요, 네, 바로 연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사실은 북반구 기준으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남반구. 자,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자, 남반구 현재부터 볼게요. 자, 남반구는요, 어때요?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럼 여기다 바로 써볼게요. 남반구예요. 자, 남반구는요, 근일점과 원일점에 대해서 계절을 한번 써보면, 자, 근일점에서 여름이에요. 원일점에서 겨울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반대가 됐죠. 근일점에서 13,000년 뒤에는 겨울이 되고 원일점에서는 여름이 되는 거죠. 남반구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겨울이 원일점에 있다가 근일점으로 갔으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죠. 여름은 반대죠.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사실 북반구나 남반구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남반구가 이 경향이 반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보통은 그래서 북반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 지구 외적 요인으로 두 번째 요인이고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전축이 몇 도가 기울어졌죠? 네, 잘 알고 있을 텐데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그런데 4만 1000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자전축이 21.5도에서 24.5도 사이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전축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죠, 기울기가? 24.5도까지 가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현재보다 커지면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에 한정 지어서, 그러니까 저위도 부근은 아닙니다.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에 여름이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져요. 그러니까 연교차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왜 저위도는 빠지고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만 들어갔냐? 네, 이거를 사실 정확하게 원리를 설명하려면 이게 G2에 나오는 좌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요, 여기 머리 꼭대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지표면이 되겠죠? 지표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예를 들어보냐. 자, 위도 20도 부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위도예요. 자, 20도 부근이면은 대략, 대략, 정말 대략 그립니다.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자전축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적도 방향입니다. 지구에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여름에 태양의 적도, 적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지만 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20도이기 때문에 여기 각이 20도가 돼요. 그런데 태양의 저기는 23.5도입니다. 지금 설명 그냥 보여주기예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1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돼요? 저기가 22.5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네, 오히려 여기가 22.5도니까 요만큼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2번이라 그럴게요. 그럼 1번과 2번 중에서 누가 더 높이 떴어요? 네, 바로 2번이 더 높이 떴어요. 자, 이거 뭘 비교한 거냐면요. 태양의 저기는 계속해서 여름으로 가서 하지가 되면은 최대가 돼요. 그러니까 하지 전이나 하지가 조금 지난 다음에는 23.5도보다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23.5도, 즉 적이 있대.
하지일 때 우리가 온도가 제일 높다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 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죠? 네, 저기가 좀 더 작았을 때 고도가 높으니까 이때 이론적으로 더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량의 유입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맞지 않은 거죠. 원래 하지 때 가장 그 에너지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저위도에서는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도하고 고위도 지방에 한정을 짓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저위도가 들어가면 이건 틀린 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름은 왜 또 더워지느냐? 자, 이거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이게 지표면이고요. 자,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 뭐, 한 위도 30도라고 해볼까요? 위도 30도.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이게 머리 꼭대기고요. 뭐, 대략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보죠. 여기가 30도가 되고요. 그럼 기하학적으로 여기 다시 30도가 되겠죠? 자, 이때. 자, 우리가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자전축이라고 하고, 여기 적도가 되겠죠? 자,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23.5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진날 태양의 적이라는 게 23.5도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정도, 이게 23.5도다. 이거 1번이라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자전축 기울기가 24.5도로 커지면요. 이때 태양의 적이가 24.5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커지겠죠? 얘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중에 누가 고도가 높냐면 바로 2번이 더 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더 더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요. 겨울은 반대로 더 추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은 지구각 2를 해야지 명확하게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해야 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린 지구각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해 보여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여름이 더 더워진다. 겨울은 추워진다. 연교차가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는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전축 기울기가 변하면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인데 북해기선, 남해기선 요 얘기는 자전축 기울기만큼 변화합니다. 네, 뭐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은 자전축 기울기하고 똑같다라고 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이 뭔지 지구가 원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예요. 자, 공전궤도 이심률도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구의 궤도는 사실상 원에 가깝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게 아니고요. 10만 년을 주기로 원에 가까워졌다가 긴 타원 모양으로 변했다가 계속해서 변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심률이라고 하면 0이면 원이거든요.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이심률이라는 값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전궤도 이심률이 0.017이에요. 근데 0.005에서 0.058 사이 정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지구 외적인 요인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세차 운동, 그리고 자전축 기울기 변화,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 그래서 이 변화 때문에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다른 변수들은 사실은 고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니? 라고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종합이 되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항상 어떤 요인에 의한 변화로 연교차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요. 무조건 그 요인 한 가지만 고려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만을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를 볼 때 궤도 장반경인 A는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요. 원궤도에 해당되는 이 장반경과 타원궤도라고 하는 이 장반경의 길이는 같아요. 근데 다만 이심률만 다를 뿐입니다.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이 변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리가 되냐면요. 요거예요. 여러분 타원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참고로만 이야기하면 이게 타원의 형태라고 치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초점이에요. 초점. 타원엔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가 장반경이고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가 AE, 장반경의 20류를 곱한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타원에서 중심에서 초점까지 가는 거리가 A인데, 그러니까 이 20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태양의 위치가 중심에서 더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쓰면 어떻게 돼요? 공전궤도 20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름은 태양에서 멀어지고 겨울은 태양에 가까워진다. 왜? 현재 여름은 어때요? 원일점에 있죠.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20률이 커지면 원일점은 더 멀어져야 됩니다. 반면에 겨울은요, 지금 근일점에 있는데 근일점은 더 태양에 가까워져요. 자, 보세요. 여기 원궤도에 있다가 20mm 커졌어요. 그러면 이쪽이 원이었으니까 뭐 그게 의미는 없지만 근일점, 원일점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지금 이쪽이 근일점이라는 거는 이 오른편도 근일점으로 간주하게 보게 되면요. 근일점은 더 가까워졌죠. 반면에 원일점은 이렇게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에 의하면 결국 연교차가 작아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남반구는 어떻게 되죠? 남반구? 자, 남반구도 반대가 되겠죠. 기온의 연교차는 커져요. 왜냐하면 남반구 겨울의 위치가 더 멀어졌죠. 여름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을 생각한 사람이 바로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주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원이 불가능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변화 주기를 통해서 빈기와 간빈기가 약 10만 년 주기로 반복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기후가 변하는데 이 주기론이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런 변화들은 10만 년 주기로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밀란코비치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외적인 요인으로서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게 태양 흑점수의 변화예요. 이 흑점이라는 거는요, 이거 뭐냐면 태양 표면에 있는 까만 것들이죠. 이거 왜 생겨요? 네, 바로 흑점이라는 거는 태양 자기장 때문에 표면의 대류가 원활하지 못해서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까맣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흑점이 많다는 거는 자기장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흑점을 보는데 이게 보통 흑점이 11.2년을 주기로 합니다. 뭐 극성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11.2년을 주기로 변화하게 되고요. 결국 흑점수가 많을 때 활발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160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흑점의 수가 많았다 적었다를 왔다 갔다 하는 편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기 몬더 극속이라고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몬더 극속에는요, 흑점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거의 한 50년 동안. 그러면 태양 활동이 조금 좀 평소보다 약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기후를 봤더니 소빙하기가 왔었습니다. 날씨가 되게 추웠었어요. 그리고 흑점의 개수가 적을 때 미국과 유럽에 추운 겨울이 왔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몬더 극소기 때 그 시기쯤에 그려진 어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면은 벨기에의 어떤 마을을 그렸는데 온 마을이 얼음으로 뒤덮여가지고 썰매 타고 노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런 기후가 아닌 동네거든요. 그런 게 불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타난 풍경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매년 실록을 쓰잖아요. 조선시대도 썼고요. 고려시대도 이제 그런 걸 쓰는데 그 기록을 살펴보면요. 과거 기록을 1650년에서 1700년 사이에는요. 한파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이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몬더 극속이라는 시점과 한파가 온 시점이 유사한 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뭔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왜? 흑점수가 달라지면 그만큼 태양 활동이 달라지는 거 확실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후가 변하는 지구 외적 요인 네 번째로 이거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요인은 지구 내부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간단하게 볼게요. 수륙분포 위치 변화예요. 즉 대륙 이동이 하고 있죠. 자, 대륙이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수륙 분포가 변해요. 대륙의 비율도 달라지고요. 그런데 대륙과 해양은요, 비열과 반사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출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륙이 이동하면요. 결국에는 해류의 방향이 달라져요. 아무리 미도가 같아도요. 난류가 흐르는 지역과 한류가 흐르는 지역의 기후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후를 바꾸는 큰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내적 요인에서는 되게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화산 폭발. 자, 화산이 폭발하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여기 결과가 나와 있죠. 화산이 분출하면 결국에는 조만간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화산이 폭발하면요. 화산재가 아주 높이 올라가 성층권까지 갑니다. 특히 어느 정도 대규모 폭발을 갖고 있는 큰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화산재가 성층권에 도달하면요. 며칠 만에 사라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꽤 오래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 복사 반사율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태양 복사가 지구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내려가요. 실제로 지구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미 기록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나타났던 그 기록을 보면은 실제로 대규모 폭발 이후에 1, 2년 사이에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로 기후가 변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건데요. 에어로졸은 보시는 것처럼 1나노미터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의 굉장히 작은 액체나 고체 입자입니다. 자, 근데 에어로졸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이 에어로졸의 종류 대표적인 거 바로 이산화황은요. 지구 기온을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태양 복사를 반사해요. 근데 블랙 카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태양 복사를 흡수를 해줘요. 그래서 기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에어로졸이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냉각시키거나 높이는 효과가 다른데 평균적으로 존재하는 에어로졸의 어떤 종류를 평균 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대다수의 에어로졸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산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음결액으로 작용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음결이 잘 되니까 구름의 양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구름은 무슨 일을 하냐? 태양 복사를 반사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어로졸은요, 냉각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인데 이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로 만들기도 하고 여기 오타가 났네요. 콘크리트가 아니고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게 되면요. 반사율이 변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 요인으로 넘어갈게요. 앞에 우리가 계속 봤던 게 인위적 요인이죠. 자연적 요인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화산 폭발이고요. 여기 에어로졸부터 인위적 요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위적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바로 요거죠. 온실기체 방출입니다. 자, 온실기체 방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화석연료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소위 온실기체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 얘가 온실 효과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너무 상승하는 게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나친 게 지구 온난화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온실 효과하고 지구 온난화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뭐죠? 온실 효과는요, 사실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온실기체의 존재로 인해서 지구를 따뜻하게 데펴줘서 평균적인 기온이 계속 영상이 될 수 있게끔 유지해 주는 건데, 그게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과도해져서 온실 효과가 너무 지나치면요, 너무 온도가 올라가요. 이게 지구 온난화입니다. 자, 어쨌든 6대 온실 기체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건 뭐냐? 지구 온난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지구 온난화 지수는요, 이산화탄소를 보통 기준으로 하고요. 같은 양의 온실기체가 있다고 했을 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1밖에 안 돼요. 기준입니다. 근데 뭐 이거보다 훨씬 지구 온난화 지수 큰 기체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숨을 거느냐? 여기 보세요. 배출량을 보세요. 다른 거를 압도할 만큼 많은 양의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난화 지수는 작지만 양이 실제로 훨씬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조금 자세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먹은 만큼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하는 에너지랑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답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요, 보통 우리가 단파 복사라 그래요. 태양이 표면 온도가 지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짧은 파장의 복사가 오는데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모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시광선의 비율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시광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지구 표면이 온도가 낮아요. 약 288K, 약 300K고요. 태양은 5800K니까 약 6000K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파장이 좀 길고요. 다 적외선 영역에 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온실기체라는 거 아까 보셨던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요. 가시광선은 잘 통과시키는 편인데 적외선은 웬만큼 다 흡수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대기가 없으면은 태양 복사 들어오면은 지표면이 태양 복사 에너지 먹은 만큼 똑같이 지구 복사로 배출하는 거죠. 이 두 개의 표면 온도가 다르니까 네, 파장만 다르고 에너지 양은 똑같아요.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등장을 했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등장했는데 이 대기가 있어요. 대기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지구 복사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흡수한다. 일부만 빠져나간다. 그리고 얘를 다시 재복사하고 얘가 다시 배출하니까 대기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온실 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복사. 그러면 결국 지표면의 입장에서는요. 대기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평형을 이루게 되면 결국에는 대기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볼게요. 지구 복사하고 태양 복사를 비교하는 건데 태양 복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시광선이 주 에너지고요. 약 0.5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자, 지구 복사는 적외선이고요. 대부분 1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파장도 20배 차이가 나고요. 온도도 20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구 복사는요.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에 해당되는 것들만 우주로 방출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것들은요.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를 대기의 창이라고 부르고요.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토가가 되고 있죠.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그래서 광학적 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기층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나왔어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평형을 이룬다면 복사 평형. 흡수하는 것만큼 방출합니다. 자, 그럼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보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대기의 태양 복사 흡수율이 0.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0.12만큼 먹었죠. 2가 지금 우주에서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0.9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80%나 먹어요. 0.8x죠. 그럼 나머지 나간 거는 0.2x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써보죠. 지표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0.92 더하기 y는 x가 됩니다. 자, 우주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주는요. 2 더하기 y는 0. 아니죠. 죄송합니다. 2는 방향을 잘못 봤네요. 2는 0.2x 더하기 y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기도 사실은 요거를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써요? 0.12 더하기 0.8x는 2y가 되겠죠. 양쪽 방향으로 가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씩만 있어도 이게 표현이 가능하죠. 2라는 문자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이 경우에 지금 보시면 얘를 이쪽으로 보낼까요? 자, y를 보냈어요. 그러면 더하면 되죠. 그러면 1.92는 1.2x가 되겠네요. 자, x는 그러면 나누게 되면요. 약 1.58x가 됩니다. 1.582가 됩니다. 그다음에 y는요. 계산해보면 근사적으로 0.682가 돼요. 그래서 이쁜 문자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죠.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자, 이랬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앞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대기의 지구 복사 흡수율만 0.9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흡수율은 똑같이 0.1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 0.12만큼 먹었고요. 얘가 0.92 됐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 뭐랬어요? 대기 지구 복사 흡수율이 0.9x가 됐죠. 그럼 여기 0.1x입니다. 그러면 식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자, 어차피 같기 때문에 제가 바로 띄워보겠습니다. 지표에서는요, 이렇게 식이 되겠죠. 화살표 같은 방향끼리, 같은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주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연립을 하면 어떻게 되죠? 빼주면 되죠.
자, 빼줘갖고 계산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계산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x는 1.73, y는 0.83. 자, 어떻게 됐어요? 아까 1.582라고 값을 가졌던 x가 1.732가 됐고요. 0.682라고 했던 y가 0.832가 됐습니다. 즉, x와 y가 모두 커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느냐? x와 y, 즉 x는 뭐예요?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복사 에너지고요. y는 대기가 흡수한 지구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이거든요. 그 모두 증가합니다. 유일하게 감소하는 건 뭐냐면 얘예요, 얘. 얘만 줄어듭니다. 왜냐면 대기가 더 많이 흡수하니까 빠져나간 애가 확 줄었죠. 그러면 실제로 대기가 방출한 이 양이 늘어나니까 이 y에 해당되는 양이 늘어나면요. 결과적으로 먹은 만큼 다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출하고 있는 이 x의 양도 늘어나야 돼요. 평형을 이루려면.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에 거의 50억 년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평형을 이루고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의 열수지라는 걸 잠깐 확인할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보통 문제로 주어지면 딱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기호로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우주 대기 지표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흡수한 에너지 양과 방출한 에너지 양이 같기 때문에 네, 그 방향만 잘 보시고 이렇게 등식을 세워서 미지수에 해당되는 것만 값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입사량과 방출량이 같다요. 자, 그러면 이제 온실기체 배출량을 가지고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961년과 1990년 평균값에 비해서 최근에는 그 평균값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지구온난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실효과가 지나치게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구온난화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구온난화 지수는 이렇게 같은 양이 존재한다고 할 때 기호도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CO2가 1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걸 비교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라이프 타임이 20년짜리보다 100년짜리 이걸 기준으로 예측하게 되면요. 훨씬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 지수만을 가지고 사실은 얘기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네. 사실은 실질적인 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봤는데 실질적인 양은 아까 이랬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요. 사실은 가장 많은 기여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산화탄소도 지구온난화 지수는 어땠어요? 굉장히 작았죠. 1밖에 안 돼요. 근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는 녀석은 9%나 되고요. 수증기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게 대기 중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면요. 온난화가 진행되니까 기온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압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 농도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많아졌으니까 온실효과가 더 커지죠. 그러면 계속해서 더 더워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물론 걱정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나치게 염려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뭐냐? 모든 변화는요,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그 변화를 강화하는 쪽으로도 변하지만 그것을 약화시키는 쪽으로도 변화가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면 두 개가 싸워서 누가 더 우세하게 변하느냐는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거예요. 자,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앞에서는 온도가 올라갈 거니까 계속해서 온실 효과가 커져가지고 계속해서 온도가 폭주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도 있다는 거죠. 수증기 양이 증가하면요. 구름의 양도 많아지게 돼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구름은 태양 복사를 반사한다 그랬죠.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작용했을 때 누가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느냐? 자, 이 걱정하는 이유가 뒤에서 나와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기온 변화 양상을 조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지금 2006년에서 15년까지 보면 상승을 했고요. 북극 쪽에서 기온이 가장 많이 커졌어요. 특히 여름철 때보다 겨울철에 훨씬 더 많이 커졌죠. 여기 진하기가 겨울이, 왼쪽이 겨울이고 오른쪽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린란드 부근에서 빙하가 녹은 물이 해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빙하가 녹은 물이 나오는데 이 빙하는 사실 담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염분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뭐가 약해져요? 심층순환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네, 전체적인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저위도에 있던 따뜻한 물이 고위도 올라가는 게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빙하기가 올 수 있다.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예요?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가 나타났던 그 과정을 설명한 거죠. 자, 이게 여기서도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가능하다. 뭐 세부적으로야 뭐 다를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선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랐어요. 1850년에서 2012년 변화 경향성에 보다 1950년에서 2012년 변화 경향성이 훨씬 더 기울기가 급격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최근으로 올수록 더 급격하고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온실효과가 세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구온난화를 계속 염려하느냐? 그게 여기에 포커스입니다. 자, 지구온난화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인위적인 요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기후변화 모델과 실제 기온 변화가 더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인간의 활동으로 온실기체를 너무 지나치게 배출을 하니까 기온이 너무 급격하게 짧은 시간에 많이 변한다. 자, 그러다 보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기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거는 해수면이 상승했어요. 자, 해수면은 왜 상승할까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설명을 하면 네,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아유 얼음이 녹았으니까 올라가죠 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요 얼음이 녹아갖고 올라간 것보다 해수의 열 팽창에 의한 효과가 더 큽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해수가 자체가 팽창한 거예요. 그래서 수위가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얼음이 훨씬 더 많이 녹게 되면요 네 그거에 대한 기여도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현재에서는 열 팽창이 더 큰 요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이 슬라이드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책에서 갖고 온 건데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우리나라도요 똑같아요.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강수량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고 있고 여름도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있는 경향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수재배 한계에서 북상하고 봄꽃 개화식이 빨라지고 한류성 어종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점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나라 서울, 부산, 제주인데 여기 보시면 가로선을 많이 그어놨죠. 이게 10년 평균, 뭐 20년 평균 뭐 이렇게 해갖고 나타나려고 한 건데 잘 보시면 30년 평균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위를 좀 끊었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30년에서 60년이고요. 파란색이 70년에서 2000년, 그다음에 초록색이 60년에서 90년, 노란색이 80년에서 2010년이에요. 30년 단위지만 네, 노란색으로 올수록 더 최근이죠.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평균 기온이 다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향이 유지된다면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정말 변화 없이 계속 간다. 2090년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겨울은 사라진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석연료 그만 쓰고 새로운 에너지 써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너지, 부가가치 높인 거고요. 재생에너지는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